반갑습니다. 네. 콩나물쌤입니다. 제가 콩나물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본명은 전병규 선생님이시고, 그 다음에 문해력 수업 책 제가 아까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이 책 이외에 4권 저서를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찾아보는 유튜브 콩나물쌤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오늘 라이브는 크게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눠 두었는데요. 1부는 문해력이고요. 2부에서는 자녀 교육에 관련된 것, 이제 자녀 미취학이나 초등 자녀 교육이나 육아, 그런 관련된 거 제가 질문을 한 3-4꼭지 정도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콩나물 선생님, 좋은 말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저도 그렇고요.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쌤도 지금 학교에 계신데, 학교 현장에서 이런 문해력의 위기 같은 것들 저 사실 많이 느끼고, 제가 방송할 때도 여러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해석을 해주면 우리말 이해를 못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 저 가르치고 있으니까 정말 이게, 저는 막 정말 열심히 등에 땀나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약간 벙찌는 느낌 있잖아요. 이거 내가 이때까지 뭘 한 거지? 이런 약간 현타가 온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런 사례들이 사실 초등에서도 많이 나타나는지, 이제 현장에서 물론 아닌 아이들도 많겠지만 그런 위기감들을 쌤께서 직접 느끼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인데요. 뭐 일단 아이들이 설명을 했을 때 그 어휘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효린파파님께서는 이제 영어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영어 단어를 얘기하면 우리말 단어를 알아야 아 그게 그거구나 하는데 심지어 영어는커녕 우리말 단어도 몰라. 그래서 음. 그게 뭐예요?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의 활용법을 아는 게 결국에는 공부거든요. 음. 수학에서도 수학적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사회든 국어든 어떤 개념을 알고 그 개념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 일단 1차적으로 어휘력이 부족하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뭔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을 때 뭐 영상을 보여줘도 선생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무슨 뜻이에요만 돼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더 많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냥 멍하니 있습니다. 그냥 그렇죠. 아무 뭉클하게. 생각 없이 있는 거죠. 네. 예. 내가 아는지 네. 모르는지, 그래도 내가 저 단어를 모르겠어. 선생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는 아이들은 좀 나은 거죠. 근데 문해력 자체를 뭔가 읽어내고 몰랐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초반에 설명했는 것부터 막혀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야 아까 전에 음. 선생님 그거 얘기했을 때 모르면 모른다고 했어야지." 그냥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음. 교과서를 읽는데도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교과서, 우리가 글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눠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문학이고 또 한 가지는 정보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제가 흔히 앞에서 비문학, 정보책은 비문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 비문학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정보를 담았다고 해서 정보책이라고 음. 하는데, 문학, 비문학, 문학, 정보책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학들은 사실 그래도 정보책에 비해서는 조금 쉬워요. 음. 근데 국어 교과서에는 이렇게 정보랑 문학이랑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보죠. 그러니까 정보를 좀 찾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국어 교과서에 아주 짧은 글 같은 것들도 읽고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읽고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정보 글은 뭐 이해를 전혀 할 수 음.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책 속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글들 전부 다 언어, 글이기 때문에 이 문해력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이걸 읽고도 이해를 못하고 6학년인데 저학년 수준의 어휘력 때문에 어휘를 음. 설명하다가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휘 계속 이야기해줘야 되는 그런 음.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인제 이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런 뭐 어휘력이라든가 뭐 인제 글 읽는 그 힘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해력의 그런 위기의 사례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런 사례들이 생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유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해력에 대한 관심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문해력 부족 사례가 이제 눈에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문해력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시는 분이 거의 음.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거는 뭐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문해력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당신의 문해력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문해력이라는 개념을 알고, 그리고 음. 그 문해력이 이제 공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아이가 뭔가 이해를 못하거나 공부를 못하면 애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력이 나빠서 이렇게 다른 데서 이유를 계속 찾다가, 아, 저것의 근본 원인이 문해력이었구나.
아이가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해력이 떨어지니까 어휘를 모르고 어휘뿐만 아니고 문장을 이해 못하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구나라고 사람들이 그것을 드디어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전에는 다른 잘못된 그 2차적인, 3차적인 원인에서 원인을 찾다가 문해력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서 이제 1차적인 원인을 알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해력 부족 현상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문해력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청소년 스마트폰 보급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가 2011년부터 2013년 사이거든요. 그때 5%도 안 되던 청소년 스마트폰 보급률이 80%가 넘어갔어요. 그 2년 만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의 IT 강국이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외국에는 하죠. 네. 외국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진 않거든요. 더 느리게 보급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진짜 작은 땅덩어리에 수천만이 살다 보니까 그냥 유행도 좋아하고 사람들이 옆 사람 하면 다 해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렇죠. 특징이. 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스마트폰 한두 명 하니까 갑자기 2년 만에 거의 모든 아이들이 다 가지게 되었죠. 근데 이 스마트폰이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문해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들고 있게 되면 그만큼 책을 덜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에서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읽기 방식이나 읽기 습관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무엇이냐면 그전에는 줄거리라는 것을 차례대로 읽어야 되잖아요. 좌에서 우로 쫙 다 읽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책을 한 권 사거나 책을 빌리거나 하면은 이 책에 완전히 집중을 하게 되는데, 스마트폰은 클릭 한 번, 클릭 한 번이면 계속 다음 정보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경험 많으시죠? 이렇게 검색하다가 뭐 정보 찾으려고 들어왔는데 네이버 딱 켰는데 앞에 뉴스가 딱 떠 있어. 갑자기 매일, 그거 매일 누구랑 경험하죠, 매일. 누구랑 누구 뭐 연애한다고? 이렇게 네. 탁 눌러서 들어갔어. 근데 그거 보다 보면은 또 그다음 뭐 기사 나오고 또 스포츠 기사 나오고 이러다 보면 1시간 그냥 금방 가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책은 그 책 안에 몰입을 하게 하는 반면에 스마트폰은 계속 다음 관심사로 사람을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읽기를 진중하게 깊이 있게 문해력을 높이는 독서를 할 수가 없고 그냥 빨리 사진 한두 장 보고 글 눈으로 슥슥슥슥 보고 이런 일이 있었군 넘어가고 이런 일이 있었군 넘어가고 대충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 네, 그래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네, 네네. 그러면 여기 질문을 한 분이 하셨는데 딱 눈에 네. 들어오는데 그럼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학습 패드도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학습 패드는 다른 것을 사용한다기보다 학습용으로 많이 네. 만들어져 있죠. 많이 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학습용으로만 사용한다면 사실은 뭐 괜찮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음. 플러스 알파로 일반 패드로 인터넷 접속을 많이 하면서 자꾸 넘어가는 방식은 음. 분명히 문해력에 좀 공부에 저해가 있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읽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결국에는 내가 내 힘으로 읽어내고 찾아내는 공부를 해야 돼요. 요거 잘하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10%, 5%, 1% 가는 거거든요. 수동적인 공부. 학원을 다닌다거나 그냥 문제집만 많이 푼다거나 학습 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조적으로 사용하면 좋지만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수동적인 공부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놓고 공부를 하면 상위권까지는 가기가 어렵다.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인제 선생님 줘서 문해력 수업이라는 책을 이렇게 다시 한번 그냥 제가 목적 없이 어떤 부분이 또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었는가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뭐 유사한 맥락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딱 찾았어요. '전자책은 괜찮을까?' 사실 이 부분도 전자책이라고 하면 사실 전자책만을 그것만 읽을 수 있게 하는 고런 책으로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 태블릿도 있지만 어쨌든 약간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오감의 활용이라든가 저도 보면서 '아 그래 맞아. 이거지. 이게 좀 더 명확한 설명이야.'라고 저도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제 이런 쌤이 말씀하신 글을 읽어 나가는 것, 이런 글을 차례대로 읽어 나가는 아무래도 저도 매일매일 경험 네이버 들어가면은 계속 딴 데로 새거든요. 네. 계속 스포츠에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이런 인제 저희가 쌤께서 인제 문해력이 어떻게 보면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그런 책이 딱 나오면서 그다음에 사회적인 공감을 갖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화두로 올라갔는데 그러면 그런 문해력이라는 게 그러면 왜 중요한지 이게 어쩌면 아이의 학습이나 성적이랑도 연관이 큰지 당연히 연관이 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정말 연관성이 큰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연관성이 단순히 있는 것을 넘어서 굉장히 밀접하게 그러니까
성적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1차적인 요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부는 읽기로 하는 거다. 공부는 듣기로 하는 게 아니라 읽기로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그전부터 써놨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문해력은 공부를 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요리 도구, 조리 도구를 쓰잖아요. 프라이팬, 칼, 또 뭐 쓸까요? 뭐 냄비 이런 것들 네네. 사용하잖아요. 근데 프라이팬, 칼 이런 것들이 다 무뎌져 있고 한다면 당연히 요리가 잘 안 될 거예요. 뭐 후라이를 하나 하더라도 다 눌러붙고 그렇겠죠. 그렇죠. 마치 문해력은 공부에 사용하는 공부 도구, 요리 도구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책 속에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이 정보를 우리가 팔을 다듬고 고기를 뭐 썰고 하듯이 이 문해력으로 책 속에 있는 정보를 다듬는 거거든요. 어떻게? 섭취할 수 있게. 그래서 사실 똑같은 거예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조리도구로 이렇게 다듬고 볶고 우리가 소화 잘 되게 만들어서 삼키잖아요. 근데 마치 이 문해력 역시 책에 들어있는 우리가 조리되지 않은 이것은 사실 작가의 생각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리도구가 나쁜 상태다. 그러면은 책을 내가 소화할 수 있게 다듬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고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 잘하는 아이 중에 문해력이 낮으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책을 자기 방식으로 다듬어서 소화를 못하니까. 우리가 소화를 못하면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많이 못 먹게 되고 배탈도 나고 뭔가 문제가 네. 위장 장애가 생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공부에 똑같은 거예요. 문해력이 낮아서 교과서에 있는 것들 선생님 설명을 소화하지 못하면 배탈이 날 수밖에 없고 두통이죠. 뭘 공부만 하면 머리 아프고 얼마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소화 과정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문해력은 공부에 뭐 조금 관련이 있다, 공부에 조금 도움을 준다가 아니라 공부를 하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쌤 그 비유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완전 확 와닿고 이 문해력이라는 게 그 책 안에 있는 작가의 생각, 그 저자의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 수단이고 도구다라는 게 엄청 확 와닿는데요. 네.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역시. 네. 저는 영어 쪽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 지금 둘째가 18개월이거든요. 아주 어려요. 근데 제가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놀아주는 것과 이제 놀면서 아이가 책을 가지고 오면 책 읽어주는 거예요. 사실 이 아이가 아직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분명히 좋아해요. 계속 가지고 오는 거 보면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해력의 시작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는 부모님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부모님께서 책을 읽어주는 이런 영향이 아이한테 참 좋죠. 이게 필요한 것이고 어떤 영향을 또 주는지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의 책 읽어주기는 아이의 문해력에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스텝이죠. 우리가 앞에 비유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또 네.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 네. 우리가 이제 연애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문해력이 높으려면 책과 연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하고 뭐 아무 이유 없이 금방 이렇게 좋아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떤 네. 계기들이 있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바로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이와 책을 아주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인 거죠. 그래서 소개팅을 해준다 할까요? 네, 미팅을 시켜준다 할까요? 책과 아이가 만나게 하는데 그냥 보라 정도가 아니라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 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진국이고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고 얼마나 네가 좋아할 수 있는 대상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부모님들은 말로 설명하거든요. 네. 야, 책 좀 읽어라. 책이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돌아서셔서 본인은 스마트폰 보고 야구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로 설명해 줬을 때는 아이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로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변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다 뭐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님 같은 분들밖에 없을 거예요. 네, 말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바로 부모님의 뭐랄까요? 부모님이 시범 보이고 그 삶 속에 녹여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는 것은 정말 아이가 이 책이라는 것이 정말 재밌고 부모님이 읽어라라고 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읽다 보면 집에서 책을 읽는 문화도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그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속에 나오는 수많은 어휘들, 책 속의 어휘들이 정말 좋아요. 우리 부모님들
어휘나 표현력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 물론 좋은 분도 있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 이것이 뭐 막 그림책에 뭐 백희나 작가라든지 뭐 권정센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처럼 표현력이 좋고 아름다운 어휘를 막 생활 속에서 쓰시나요? 우리 아니죠. 일상생활에서 생활 아이한테 어휘는 좀 다르지 않나요, 확실히? 예, 예, 그렇죠. 생활 어휘는 확실히 좀 제한적이고 그런 책은 어떻게 보면 네, 책이라는 거에 모든 이제 혼을 담아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훨씬 더 풍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요. 우리가 일상에서는 "야, 물 닦아라, 숙제해라, 걸레 좀 가져와라, 너 혼날래?" 이렇게 생활 어휘, 기초 어휘인데 이게 5천 개에서 많이 써도 10,000개 수준을 어. 벗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네네. 우리 어휘는 42만 몇천 개가 있거든요. 43만 개 음. 가까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 나머지 어휘를 얼마나 습득하느냐가 결국에는 학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음. 말로는 이걸 절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책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음. 우리가 책을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 저 하늘에 푸르른 별들과' 뭐 이런 말들 우리 안 쓰잖아요. 안 예. 쓰죠. 네네. 쓰면 막 닭살 돋고 우리 경상도 남자끼리 이러면은 "뭐라 카노?" 하면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닭살 돋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런 말들 쓰는데 우리가 평소에는 쓰지 못하는 표현과 어휘들이 책 속에 다 있어서 음. 책이 우리 아이에게 내 문화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그런 문화들을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문해력의 시작이라는 것 저도 깊이 공감하는데 그러면 이 시작점은 알겠어요. 시작은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이 주변을 돌아봐도 끝 지점을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를 '아 이거 아이가 한글 읽으면 이제 끝인 거 아닌가? 읽어주는 거 그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즉 '언제까지 아이에게 책을 읽어줘야 하는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책을 뭐 어릴 때부터 읽어주면 좋다라는 건 다 아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아이가 이제 책을 혼자 읽을 수 있네. 이제 그만 읽어줘도 되겠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는 전문용어로 읽기 독립이다라고 그렇죠, 하고 그렇죠. 네. 네, 우리 읽기 독립됐다 그러면 엄마들 막 만세를 쌍수를 들고 만세를 부르시거든요. '아, 이제 좀 쉬겠네.'라고 하시는데 이게 좋은 소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나쁜 소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좀 더 읽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언제까지 읽어 줘야 되냐라고 하면 우리 영어 표현에서 ASAP, as soon as possible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최대한 네네. 빨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책 읽기는 as long as possible입니다. 더 오래 읽어 줄 수 있으면 더 오래 읽어 주시면 음. 좋습니다. 물론 뭐 부모님이 힘이 드시니까 뭐 대학교까지 성인까지 꼭 읽어 주셔야만 아이가 문해력이 큽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하루 더 하면 한 번 더 음. 건강해지듯이 부모님께서 만약에 조금 마음의 여유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면 쭉 한 번이라도 더 읽어주시면 학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문해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음. 들어서 기본적으로 아이가 글자를 익히고 책을 조금 읽게 되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읽기 독립했다라고 해서 바로 그만두는 건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음. 이때는 무조건 더 읽어주셔야 돼요. 음. 왜냐하면은 아이가 그때 혼자서 읽을 수 있는 책이랑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그 책이 다른 책이에요. 음. 처음에 혼자 읽기 독립하는 책의 책 페이지가 몇 페이지 될 것 같으세요? 뭐 20 페이지, 30 그렇죠. 페이지 얼마 안 되죠. 짧은 그림책이잖아요. 음. 근데 아이는 나중에 100 페이지짜리 책도 읽어야 되고요. 나중에는 300 페이지, 400 페이지짜리 책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책이랑 그 책이 같은 책이 아니다. 같은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30 페이지짜리 그림책을 읽었는 아이가 똑같은 30 페이지라도 좀 더 내용이 어려운 책이 있을 수도 음. 있고 100 페이지, 300 페이지 못 읽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을 아이한테 맡겨 놓으면 부모님은 편하지만 그만큼 아이의 문해력 발달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 점점 복잡해지는 구문 그리고 글의 깊이 또 어휘도 어려워지죠. 글 전체의 길이도 길어지죠. 그래서 난이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 아이들과 함께 그 발달 단계를 나아가면서 계속 책을 같이 읽어 주시면 좋은데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처음에는 읽어 주시고 나중에는 아이와 함께 읽기. 번갈아 음. 가면서 읽는 거죠. 아이한테 한 번, 한 페이지, 엄마 한 페이지 이런 식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고학년 중학생이 되면 아기처럼 책 읽어줄게 하면 아이가 닭살 돋는다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음. 때는 약간 이제 어른으로서 대접해주면서 누구야, 뭐 민수야, 오늘 엄마가 되게 재밌는 부분 아니면 되게 새로운 걸 알았어. 이 부분 한번 읽어줄게. 약간 동료처럼 접근하시면서 음. 읽어주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요거 제가 아까 전에 또 다른 분이 오디오북도 말씀하셨는데 오디오북이라든가 이제 부모님께서 실제로 육성을 읽어 주시지 않는 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 프로그램 AI 같은 거 인제 그 대신 뭔가 읽어 주는
그런 매체가 있는 거죠. 오디오북 같은 것들 혹은 이런 AI가 책을 읽어주는 거 이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네. 읽어주지 않는 것보다 모두 다 도움이 됩니다. 안 하는 그런데 것보다는 낫다. 네. 네네. 안 읽어주는 것보다 당연히 오디오북이나 AI 읽어주는 거 다 활용하면 좋습니다. 음. 그런데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같은 효과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가장 좋은 것은 엄마가 직접 읽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음. 오디오북이나 AI가 읽어주는 겁니다. 음. 왜냐하면 읽어주기에 단순히 글의 내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읽어주면서 부모님과 가지는 그 따뜻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책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 책의 재미도 책을 좋아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그 재미 자체보다는 엄마가 내 옆에서 항상 책을 읽어 주었다는 그 기억이 너무너무 소중한 음. 거예요. 그렇게 뭔가 외롭거나 슬프거나 힘들 때나 어떨 때나 엄마는 내 옆에서 책을 읽어줬다라고 하면 이 음. 아이에게 책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애착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힘들거나 외롭거나 이럴 때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음. 다음 두 번째로는 책을 읽을 때 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상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문해력 수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독서 많이 하세요. 많이 읽으면 문해력이 증진됩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많이 읽으면 문해력 증진에 도움이 되지만 더 빨리 더 잘하기 위해서는 지도적 읽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지도적 읽기라는 건 부모님과 아이의 상호 소통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음. 이 문장은 이해 잘 못하겠어? 그래? 그럼 이 어휘는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장은 뭘까? 약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아이로 하여금 이 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과정이 문해력을 증진시키는데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엄마라고 하는 것이 여성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빠도 좋고 할머니도 좋고 그 양육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읽어주는 것은 정서적인 측면 그리고 읽어주는 과정에서의 상호 소통적인 측면에서 오디오북이나 뭐 AI가 읽어주는 것보다 훨씬 높은 효과가 있고요. 이것은 뇌 촬영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음. 우리가 fMRI라 그래서 뇌 단층 촬영이 있는데 이게 빨간색으로 물들수록 뇌가 많은 작동을 하고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책을 읽거나 읽어주면서 소통하면 뇌가 굉장히 빨갛게 물이 드는 반면에 음. 오디오북으로 읽어주거나 이렇게 AI로 읽으면 뇌가 노랗게 물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덜 쓴다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음. 자극이 좀 덜 된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게임하고 다른 거 하는 것보다는 오디오북 읽어주면 좋지만 엄마가 음. 읽어줄 수 있는 상황에서 아유 내가 힘드니까 그냥 AI로 오디오북으로 대체하자는 추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한번 문해력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럼 문해력의 시작은 부모님께서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거, 부모가 책을 읽어주면 참 좋다. 그게 여러 가지 연구들이나 그런 오디오북이나 그런 것들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 미취학 시기에는 문해력 기르기의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부모님께서 챙겨야 할 것,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여쭤봅니다. 네, 미취학 시기 문해력 포인트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구어의 발달이고요. 두 번째는 음. 이제 읽기와의 만남인데 구어의 발달이라는 건 구어는 우리 입으로 하는 말을 구어라고 합니다. 글은 문어라고 하고요. 그래서 문해력이잖아요. 그래서 글을 읽는 문해력인데 우리가 뭐 듣기 말하기 입으로 하는 구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문어라는 것은 구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입으로 들어서 이해할 수 있고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음. 입으로 뱉을 수 있는 말을 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더 넓고 음. 그중에 일부를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서 이해하는 것이 음. 1층, 그다음에 읽어서 이해하는 것이 2층이기 때문에 이 음. 구어의 판 자체를 키워놔야 아이가 나중에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문어의 판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탑처럼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 1층인 구어를 발달을 잘 시키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말소리 많이 들려주시는 것 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지만 우리 뇌 속에 이 소리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문해력이라고 하면 문 저장돼 있고 해 저장돼 있고 력 저장돼 있고 음. 문해력 저장돼 있고 문해력의 미음, 우, 니은 이것들이 뇌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장을 어릴 때부터 말소리를 계속 많이 들려주시면서 저장해 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주변의 사물 이름들 우리 어머니들이 자주 늘 아이 어릴 때 하잖아요.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자주자주 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릴수록. 음. 그다음에 아이와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되는데
아주 어릴 때는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조금 커서 말문이 트인 다음에는 아이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뱉을 수 있는 말들은 훨씬 더 쉽게 읽어서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약간 아이를 압도하는 정도. 아이가 말하는 아야 엄마 얘기 그러면서 막 엄마 말만 하시는 분들이 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자기 말만 남의 말 안 듣고 이렇게 했을 때 아이의 발화 기회를 뺏으면서 이것이 구어의 저하, 그다음에 결국에는 문해력의 저하까지 이끌어 올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쌍방 대화, 아이 말 잘 들어주고 아이가 뱉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보고. 근데 음. 이것이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라고 해서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등등 이렇게 이끌어내주는 방식을 쓰셔야 되겠고요. 음. 이것이 첫 번째 구어의 발달입니다. 네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읽기와 만남이 필요한데 바로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는 거. 음. 네. 그래서 부모님이 책 읽는 모습, 그리고 책 읽어주기는 당연히 또 읽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책을 참 좋아하는구나, 책을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면 참 좋아요. 우리 그런 뭐 소설이나 어디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참 난 우리 아버지가 싫었는데 내 아버지 모습이 그대로 있더라.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라 그랬는데 우리 엄마 모습이 그대로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 음. 어디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담고 싶은 것은 이게 훌륭한 모습이라서 담기가 어려운데 안 좋은 모습은 진짜 빼다 박듯이 우리 DNA에 맞아요. 박혀요. 예. 네네. 근데 맞아요. 이게 타고나는 게 아니라 살면서 보는 거거든요. 음. 살면서 우리 아빠가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엄마가 뭐가 했을 때 짜증을 어떻게 내는지 이런 것들 다 보고 음. 그렇게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이 책을 읽는 모습 보여주고 함께 읽어주고 하면서 책이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은 책을 참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러면서 음. 부모님이 책을 읽으면 이게 참 똑똑해지고 재미도 좋아. 이런 얘기 들려주시면 책이라는 게 참 좋은 거구나. 약간 음.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에서 요리책이라든지 설명서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읽어보면서 뭐 이렇게 활용하는 또 아이한테 작은 쪽지 같은 것들 엄마가 음. 사랑해 이런 쪽지들 남겨주면 아이들이 네. 글자 못 읽는데 엄마가 이렇게 쪽지 줘보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걸 책에 썼더니 한 분이 이걸 읽고 즉시 해보셨대요. 그런데 바로 제가 이야기했던 효과가 나와서 너무 신기했다라고 하셨는데 글자를 모르는 아이예요. 근데 엄마가 사랑해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음. 딸한테 너한테 쓴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자기도 그 글자를 베껴서 따라 써보면서 엄마를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면서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바로 썼더니 바로 효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도 오늘 쪽지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을 하나 하면 저도 요렇게 한번 제가 매일은 아닌데 아이가 이제 요건 유치원 때 썼던 건데 작년에 아이가 등원하기 전에 이렇게 쪽지 남겨주고 편지 써주고 요렇게 하니까 아이가 은근히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하기 전에 쪽지를 남겨두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날 저녁에 와서 아빠 뭐 써놨대 이러면서 근데 어떨 때는 눈물 날 것 같아서 안 읽을래 이럴 때도 있고 반응이 참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요거 아주 좋은 활동인 것 같고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게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게 참 좋았어요. 이 구어의 발달이 이 문어 아래 그 넓은 풀을 형성하니까 이제 그 위에 문어 즉 글 읽기가 올라간다는 것, 이제 읽고 이해하는 것이 올라간다는 그래서 이 미취학 시기에는 아무래도 대화를 통해서 쌍방 대화 소통을 통해서 이런 구어의 이런 범위를 많이 늘려주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다음 그러면 이제 미취학 시기를 지나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이제 초등 저학년 때는 부모님께서 어떤 걸 좀 신경 쓰면 좋을까요? 이제 미취학 때도 이런 독서 환경이나 부모님의 그런 모습들 그런 환경을 보여주고 부모님께서 모델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은 좀 아이의 문해력을 잘 챙길 수 있을까요? 네, 초등 저학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읽기 유창성을 획득하는 겁니다. 음. 유창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말하듯이 부드럽게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음. 글을 이해하려면 우선 부드럽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부드럽게 못 읽으면 글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글을 더듬더듬 읽잖아요. 근데 네. 보통 분은 더듬더듬 읽는 거랑 이해하는 거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글을 소리로 바꾼 걸 가지고 그 소리를 뇌에서 듣고 이게 이 얘기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바로 의미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글자를 소리로 바꾸고 소리로 바꾼 걸 가지고 이게 이런 소리구나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등 저학년 때는 아무래도 글을 읽는 것이 더듬더듬 거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창성을 획득해야 되는데 유창성 획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단어 해독. 우리가 한글 익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글 익히는 거 정확하게 정확한 단어 해독이란 이 글자가, 이 단어가, 이 문장을 무슨 소리가 나는지 알고 바르게 읽을 수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글 익혀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한글을 이제 학습지라든지 부모님이 바쁘시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학습지가 안 되는 건 아닌데 학습지를 보조로 사용하셔야 돼요. 진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제대로 된 한글 교육을 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이야기 책을 이용하셔야 돼요. 이야기 책에 네. 수많은 글자들이 있잖아요. 아이가 우선 이 글 속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글자가 가, 바 이런 식으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글자를 가지고 한글 교육을 하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저 이거 완전 공감합니다, 선생님. 네, 영어가 똑같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영어 교육에서도 중요한 게 authentic book을 쓰라 이런 말들 항상 그렇죠. 네네,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글 언어 교육용 교재를 가지고 하지 말고 재미를 위해서 쓴 책을 언어 교육에 쓰라라는 것이 있고 그런 책을 authentic book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실제로 재미를 위해서 쓴 책을 보다 보면 왜냐하면 재미를 위해서 보다 보니까 아이가 이 내용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한글들이 의미로 다가오게 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해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실제 내용이 아니라 어떤 훈련용으로 만든 것들은 이런 재미가 적고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있지만 재미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거기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고 그만큼 한글 공부를 너무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근데요, 네, 그러면 이 한글 이제 넘어가기 전에 딱 생각났는데,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시던데, 그럼 한글은 언제 하는 게 좋은가요? 이 시기는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네, 한글은 문자는 7세 이후에 하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초등 1학년에 보통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조금 빠르더라도 초등 1학년 전에 정도부터는 시작을 해도 되는데 그 이유는 이 7세 이전에 한글 교육을 했을 때 아이 뇌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더라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음, 우리나라는 참 빨리빨리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죠. 네. 음식 하나 배달시켜도 뭐 20분, 30분. 요즘에 뭐 늦게 오면 막 늦게 온다 그러는데 사실은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음식이 이렇게 배달 온다는 거지. 그래서 네네. 빨리빨리 민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교육도 무조건 빨리 시키면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체라는 것이 뇌라는 것이 이것을 소화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성장이 된 이후에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뇌 속에 뉴런이 있고 시냅스라는 것들이 있는데 얘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7세 음, 이전에 문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이 뇌에서 누전 현상이 일어나요. 전기가 튀어요. 어, 전기가 튀어가지고 다른 부위에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튀었으니까 손상을 네네, 입히겠죠. 뭔가 피해를 끼치겠죠. 네네. 그러니까 뇌에 이렇게 뭐 선들이 제 손을 보시면 선들이 있는데 이쪽 뇌에서 전기가 튀니까 얘가 손상을 입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7세 이후가 되면 여기에 피복이 생겨가지고 전기가 밖으로 튀지 않거든요. 음,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공부를 하면 한글 공부를 하면 되는 건데 그 이전에는 뇌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7세 이후 음, 한글 교육을 초등학교 1학년 때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그 전에 정도까지부터 시작을 하면 좋고 시작을 음, 해도 되고 할 때는 반드시 이야기 책을 이용하자라는 말씀 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유창성에 좋습니다. 세 가지가 네네.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해독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해독이 굉장히 자동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음, 글자를 보면 한눈에 팍팍 꽂혀야 돼요. 음, 제가 이제 콩나물쌤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 이걸 딱 봤을 때 콩나물쌤이 눈에 한 번에 빡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콩나 이렇게 읽잖아요. 네, 네네네. 이렇게 읽는 아이는 절대로 책 한 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팍팍 들어오게 돼야 되는데 눈에 팍팍 들어오게는 어떻게 되느냐? 많이 봐야 됩니다. 네. 그렇죠. 많이 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재미가 필요해요. 음, 재미없는 단어 우리 플래시 카드 옛날에 교육에서 많이 썼잖아요. 플래시 그렇죠. 카드 눈에 들이대고 이거 읽어 재미가 없죠. 그러면 많이 못 봅니다. 많이 못 보면 자동화가 되지 않고요. 그걸 많이 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스트레스로 네,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야기 책으로 재미있게 많이 보도록 해야 되고요.
네. 요게 그런 예시 아니겠습니까? 한글 공부 따로 하지 않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라 스스로 관심 갖고 한글을 네. 깨우친 아이는 괜찮은 건가요? 이게 이 네. 모범 예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자기가 좋아 가지고 스스로 하는 거는요. 언제 네. 하든 웬만하면 상관없습니다. 음. 우리가 수학도 제가 선행학습하지 말라 그러는데 유치원생이 대학 수학 푸는 그런 영재들 있잖아요. 네네. 그럼 걔네들 안 되냐? 아니요. 해야 자기가 해야 되지 좋아서 않겠습니까? 예 네네. 자기가 좋아서 잘하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엄마들이 아빠들이 "일찍 시작하면 좋더라. 옆집에는 지금 5 살인데 한글 떼는데 우리 애는 이게 뭐야?"라고 해서 네. 준비 안 된 애를 음. 몰아붙이는 게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압박감을 운율법에 맞는 읽기. 그러니까 음. 억양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 초등, 저학년, 문해력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네네. 기계처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읽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음. 역시 부모님이 책을 읽어 주면서 자연스럽게 읽으면 되겠죠. 음. 그래서 저번에 질문 중에 어떤 아버님께서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천천히 읽는다는 거예요. 음. 초등, 문해력 AI처럼. 네네. 그렇게 읽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음. 말하듯이 부드럽게 읽어 주셔야 됩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초등 저학년 문해력 기르기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읽기 유창성 기르기 그 안에 정확한 단어를 해독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독 과정이 인제 이렇게 떠듬떠듬거리는 게 아니라 다독을 하면서 많이 읽어 보면서 그런 자동화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게 그런 읽는 것을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집어넣어서 좀 편하게 익숙하게 만드는 것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좀 자연스럽게 이런 운율의 우리 억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운율법에 맞게 읽는 것 그게 읽기의 유창성을 기르는 것이고 그다음 또 혹시 뭐 초등 저학년 때 문해력을 챙기는 어떤 부모님께서 신경 써야 될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문해력 이외에도 이제 초등 저학년에서 챙겨야 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3Rs인데요. 네. 3Rs가 뭐냐면 이제 R 세 개의 R로 시작한다 그래서 3R 그리고 복수형 스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 3Rs가 뭐냐면은 읽기, 쓰기, 세막이에요. 결국에는 문해력인 거죠, 문해력. 음. 읽고 쓰고 이걸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읽고 쓰는 이 문해력을 가지고 평생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음.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생활 다 우리가 공공기관을 가든 핸드폰을 보든 결국 문해력으로 글로 다 해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때 이것이 가장 포인트고 음. 읽기, 쓰기 그리고 세 번째는 세마기. 네. 음. 연산. 연산인데 이제 연산으로 막 복잡한 훈련을 중점으로 먼저 두기보다는 우선 수감각을 좀 많이 길러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수감각 음. 기르는 건 생활 속에서 수를 조금 많이 사용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귤을 살 때도 항상 개수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4 명인데 네. 귤을 한 명에 2 개씩 먹으면 몇 개일까 이렇게 해 보는 거죠. 그럼 이게 음. 더하기가 되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4가 될 거고 2 네. 곱하기 4 하면 2 더하기 2를 내본다면 8이 되죠. 그다음에 2 곱하기 4는 8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수학 공부라고 느끼기 이전에 좀 편안한 방식으로 수를 자꾸 활용해서 아이가 수에 적응을 조금 해야 되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연산 문제집을 거기에 추가를 하면 기본적인 속도와 정확성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3R스가 제일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부 적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음. 텐데요. 부모님들이 이제 공부를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음. '학교 갔으니까 공부해야지.'라고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빠른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느린 분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공부 생각도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4-5 학년 돼 가지고 '옆집에는?' 막 이러면서 이제 뒤늦게 네네.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두 가지 다 그렇게 좋은 거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참 힘들잖아요. 뭔가 그렇죠. 네. 예 운동 하나를 배우더라도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깔딱고개처럼 힘든 지점을 탁 넘겨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학교 갔으니까 당연히 공부해야지."라고 해서 음. 막 너무 막 몰아붙이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1 학년 때는 1 학년 몇 달간은 학교 잘 갔다 오는 음. 것만 해도 아주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그다음부터 아주 작은 양으로 조금씩 독서 시간, 연산 시간 요런 것들을 하면서 채워 나가셔야 되는데 이 공부 적응이라는 것이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쏟아 부어 가지고 애를 거기다가 잠겨 버리게 해서도 안 되고 아주 얕게, 얕게 쪼끔씩, 쪼끔씩 음. 채워 주면서 견딜 만하게 이제 제공하는 거네요. 네. 아이가 신압으로 공부에 젖어들면서 음. 나중에 봤더니 '내가 언제 이렇게 벌써 2 시간씩 공부하고 있었지?' 자기도 음. 모를 정도로 어 우리 가랑비에 이제 옷 젖듯이 살살살살 이제 적셔 나가는 것 공부 적응이라고 하겠습니다.